서가 명가. 3주의 강의를 통해서 칸트가 인식론 분야에서, 윤리학 분야에서, 또 미학 분야에서 일으킨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칸트가 이 자연관, 더 넓게는 세계관 분야에서 일으킨 또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칸트가 이 자연관 또는 세계관에서 일으킨 그런 변화는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이제 기계론적 세계상에서 유기체적 세계상으로의 전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이 기계론적인 자연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기체적 모델의 자연관을 제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인들은 이 자연이라는 것을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로, 유기체로 생각을 했어요.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령 서양의 자연관을 보면 우리가 까마득한 기억할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자연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로 쭉 이해를 해 왔고, 이 자연은 이제 살아 있다는 것,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해되어 왔고, 여기에 하나 더하면 이 자연에는 어떤 수직적 위계 질서가 있다고 이해돼 왔어요.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인들에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평적 질서의 세계가 아니고 어떤 위계적 질서의 세계다, 이렇게 표상되어 왔습니다. 서양 사상사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 피지스 또는 네이처에 대한 이해의 개념이 변해온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피지컬 또는 내추럴 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발적인 운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새든 꽃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바퀴벌레든 다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동서의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피지컬 띵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고대인들은 이 자연이라는 게 어떤 수직적 위계 질서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문법으로 번역을 하면 이 자연에는 어떤 스피시스, 정느, 그러니까 종과 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종과 유들이 서로 상하 위계 질서를 이루고, 위로 갈수록 더 고귀한 신분의 지위,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저열, 미천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자연에만 그런 수직적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당연히 신분이 있다, 상하 질서가 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존재이해, 자연이해 자체가 이렇게 신분이 있고 위계가 있고 차별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사는데 위아래가 없다고? 신분이 없다고?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대인의 일반적인 자연이해,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운동을 그 네 가지 원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제일 처음이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되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령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집이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설계도. 그러니까 집의 개념에 해당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형상이라 폼, 형상이. 근데 칸트에게서는 이 형상,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집을 짓고 설계할 때는 목적을 알아야지. 이게 주거용이냐, 뭐 사무용이냐, 정치인들의 모임이냐, 예술하는 사람의 모임이냐, 그 용도, 목적이 형상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보다 디자인. 그래서 사물이 있기 위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목적인이고, 그 목적인에 부합하는 형상, 이게 이제 개념, 폼, 이제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설계도와 의도만 있다고 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재료가 있어야지. 이걸 벽돌로 짓느냐, 흙으로 짓느냐, 뭐 목재로 하느냐, 진료인. 근데 그 재료만 있으면 뭐해? 그 재료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부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간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작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는 하나의 사물을 설명할 때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다 설명해야 된다. 이것의 형상이 뭐냐, 이것의 목적이 뭐냐, 이것의 재료, 진료가 뭐냐, 또 여기 들어가야 되는 힘의 차원이 뭐냐, 작용력이 뭐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변하는 이런 고대인의 자연이해 속에서는 이 목적 개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늘 수직적 위계 질서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물은 그 위 계당, 존재의 계단, 사닥다리에서 그 위에 있는 것을 위한 어떤 도구, 언제나 그 상위의 것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존재 의미를. 이렇게 이제 목적 개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우위에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고대인의 피지스, 네이처 개념의 이제 핵심에 있는데, 이제 17세기 과학혁명과 더불어서 이런 그 생물학적인 유기체적인 자연이해라든가 이런 위계적인 구도의 자연 존재이해, 이런 것들이 다 소멸이 되고, 이제 존재론적인 이해의 구도가 수평적 구도로 바뀌고 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가져온 엄청난 전회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뭐 갈릴레오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뉴턴이라든가 뭐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이제 수학을 통해서 이 자연을 해석하자. 우리 자연 언어가 아니라 이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 이 자연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해보자. 그래서 이런 제안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 패러다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상상력 안에서 그 유지되던 그런 자연 존재 이해가 이런 수학적 상상력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이렇게 그 수학적인 상상력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연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대인이 생각하는 자연, 그 핵심은 자발적 운동. 운동은 그 사물 외부에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물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꽃이 봄에 피는데 뭐 그게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쭉 안에서 바깥으로 뻗어나오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내면 안에서 자발적으로 샘솟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 어떤 수학적 질서로 번역하자마자 이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대의 과학자들에게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런 네 가지 원인, 형상인, 목적인, 진료인, 작용인 중에 딱 작용인만 남겨놓고 다 무의미한 것으로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기계적 인과관계의 결과로 이해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물과 운동의 관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대인들이 생각하는 피지컬 띵이라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거야. 타성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언제나 외부에서 주어진 힘에 의해서만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이 됐고, 여기서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근데 17세기 이후에 서양의 과학적 상식 안에서 이해된 자연이라는 것은 고대인이 생각하는 자연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기계적 현상들이에요. 물리화학적 현상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17, 18세기를 지배하던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상에 맞서서 다시 칸트가 그 판단력 비판 2부에서 이런 목적론적인 세계관, 또 유기체적인 세계관, 말하자면 이 생명 현상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정당화해 주는 겁니다.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자연은 살아있다는 이 언명을 다시 무게를 실어주고 정당화해 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의 자연관을 다시 부활시켜 주는 건데, 기계론에서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전체를 이루고, 반면 유기체적인 세계관에서는 거꾸로 어떤 전체의 개념이 있고 이것들에 의해서 부분들이 결합되는 이런 구조인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하지만 또 이제 기계론의 시대를 이제 통과해서 훨씬 더 세련된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이제 유기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칸트의 새로운 유기체론의 첫 번째 오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어색한 단어입니다. 자연 목적이라는 말, 나투어츠백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natural end 이런 표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칸트가 두 가지를 지적해요. end라는 말, 목적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 목적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디자인, 어떤 설계 또는 설계자를 전제한다. 두 번째, 이 설계나 계획이라는 말, 디자인이라는 말은 자연의 사물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인위적인 산물, 인공적인 산물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적 개념을 인공적인 기술적인 산물을 중심으로 설명해요, 먼저. 그래서 이 컵을 봐라. 또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봐라. 의자나 컵 같은 걸 예로 드는데, 이 컵의 각 부분, 의자의 각 부분들이 아무렇게나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컵이라는 어떤 전체, 의자라는 어떤 전체의 개념에 맞추어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뭐 의자건 모든 것이 어떤 그 전체의 이 설계도 그 디자인 전체를 장악하는 그 전체의 개념의 주관하에 그 부분들이 결합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에다만 우리는 목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과연 그 자연적인 산물에도 이런 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칸트는 나중에 그렇다, 이제 그 이런 긍정적인 답에 이르고 또 그걸 정당화해 주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칸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생명 현상, 살아있는 것들을 겪었을 때 우리의 그 경험의 내용을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서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살아있는 것이 보여주는 특성을 꼭 집어서 얘기하면 그 핵심은 뭐냐? 어떤 것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칸트가 제안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다.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 돼서 이자 또 동시에 결과인 이런 현상이 뭔가 역동적인 살아있는 생명 현상이 아니냐.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이제 분석적으로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형식과 그 현존, 그 실존의 면에서 부분들이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그 부분들이 이 전체와의 관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아니라 부분과 부분들의 관계도 아주 특별하다 말이지. 여기 핵심은 이제 여기 교호적으로 상호간에 이게 리시프로칼입니다. 그러니까 부분들이 상호간에 교호적으로, 상호호해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 형식의 원인이자 결과가 됨으로써 전체의 통일을 이루도록 결합한다. 그래서 이 부분과 부분들이 상호적으로 또 호혜적으로 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결합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역동적인 통일을 이룰 때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추론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유기체라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 있냐? 거기 써 있습니다. 부분들이 서로 모두 그 형식의 면에서나 결합의 면에서 교호적으로 서로를 생산하고 리시프로칼하게 상호 생산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전체를 자신의 원인성에서 생산한다 할 때 이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기 원인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대인이 이해하는 자연적 사물의 핵심은 그 운동이 바깥에서 가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솟아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 운동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어요. 운동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계와 생물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기계는 단지 운동하는 힘, 이게 운동력이죠. 이제 작용인에 따른 운동하는 힘만을 가지나 유기적 존재자는 자기 안에 형성하는 힘, 조형하는 힘을 소유한다. 또 스스로 번식하며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은 운동 능력, 기계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서가 명가